쌍록수 원 쌍두치 행진곡에 이어 일적천금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적천금. 날이 가물어서 동리마다 소동이 대단하다. 정월 대보름날은 하루 종일 진눈깨비가 휘뿌려서 송아지 한 마리를 태우는 윷놀이판에 해시를 놓았고, 모처럼 풍물을 차리고 나선 두레꾼들을 찬비 맞는 족제비 꼴을 만들더니 그 뒤로 석 달째 접어든 오늘까지 비 한 방울 구경을 못하였다. 이날 사람을 잡으려고 이렇게 가무는 게요? 바싹 마른 흙이 먼지처럼 피어올라 풀썩풀썩 나는 보리밭에 북을 주던 박첨지는 귀신 없이 괭이질을 하던 손을 쉬고 허리를 펴며 혼자말로 탄식을 한다. 그는 검벅섯이 돋은 이마에 주름살을 잡으며 머리 위를 우러러 본다. 그러나 가을날처럼 새파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찾아낼 수가 없다. 바닷가의 메마른 농촌에 바람만 진종일 싱싱 불어서 콧구멍이 막히고 목에 침이 말라드는 것 같다. 이런 죄기, 보리싹이 연골에 발라배 틀어지니 올여름엔 냉수만 마시고 산다며. 늙은이는 다시 한번 말과 한숨을 지섞어 내뿜고는 이제야 겨우 강아지 풀 잎사귀만하게 꼬리를 흔드는 보리싹을 집신발로 걷어찬다. 그러다가 화풀이로 쌈지를 긁어 희연 부스러기 한 대를 피워물고 뻐끔뻐끔 빨다가 괭이자루에 탁탁 털어버린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섰다가 그래도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멍에같이 굽은 허리를 주먹으로 두어 번 뛴 뒤에 손바닥에다 침을 티티 뱉더니 다시 괭이를 잡는다. 참 정말 큰일 났구려. 참중나무에 순이 나는 걸 보니까 못자리 할 때도 지났는데 비 한 방울이나 구경을 해야 하지 않소. 곁돌이 때가 훨씬 지나도록 바닷가에서 갯줄 나무를 캐어가지고 들어온 마누라가 영감의 등 뒤에서 반 남아 기운 광주리를 던지고 기운 없이 밭 둔턱에가 주저앉으며 하는 말이다. 앞니가 몽땅 함몰을 해서 동리 계집애들은 그를 합죽 할머니라고 놀린다. 그러게 말이오. 이대로 가물다간 김인년처럼 기우제를 지낸다고 떠들겠는걸. 박첨지는 마누라를 흘끗 돌아다보고 쭝얼쭝얼 군소리하듯 한다. 너구리 굴 보고 핌을 돈버텀 내쓴다고 동혁이 월급 탈 때만 바라보고서 조합 돈거정 써놨으니 참 정말 입맛이 솟해갖구려. 영감의 말을 한숨으로 화답하던 마누라는 그래도 동혁이가 어떡하든지 우리 양주배야 굶게 하겠수? 명색이라도 학교 졸업이나 했으면 모를까. 지금 와서 전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배. 이 양식이라고 이제 묵은 보리 연나문 말이 딸랑딸랑 하는데. 아무튼 그 자식이 우리 집 기둥인데 조석 때마다 동리 일만 한다고 뭐라 새질랑 마슈. 그렇게 성화를 한다고 말을 들을 듯 싶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노릇을 목이 말라도 주먹에 가서 닭배기 한 잔 입에 대지 않는 자식을 가지고서. 글쎄 오늘도 여태 안 들어오는 걸 좀 보. 아비가 올부터는 일이 힘에 붙여서 당최 꼼지락거리질 못하는 줄 뻔히 알면서 나댕기기만 하니 말이지. 그래도 제 딴엔 동네에 유주한 일을 한답시고 밥도 제때 못 먹고 돌아다니는 게
나는 가엾어 못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놈이 농우행가 강습행가 하는 것부터 없애버려야 해. 동혁이 초사의 동리 젊은 녀석들은 한 놈이나 집에 붙어 있어야지. 밤낮 몰려댕기며 역적모의하듯 쑥덕공론만 하니 밥이 생기나 옷이 생기나. 박첨지는 혀를 끌끌 차며 젊은 사람들을 꾸짖고 마누라는 아들의 두둔을 하느라고 어느덧 땅거미 지는 줄을 모른다. 맥방석만한 시뻘건 해는 맞은편 잿배기를 타고 넘는다. 저 해를 좀 보슈. 가물지 않겠나? 한쪽을 찌긋한 마누라의 눈에는 흉년이 들 조짐이 보이는 듯하다. 그는 유심히 서녁 하늘을 바라다 보다가 저기 동혁이가 오는구려? 하고 아들의 그림자를 몇 해 만에야 발견한 듯 가벼이 부르짖으며 무릎을 짚고 일어선다. 박첨지 양주의 눈이 부시도록 넘어가는 석양을 등 뒤에 받으면서 잿배기를 넘어오는 동혁의 윤곽은 점점 뚜렷이 나타났다. 회색 저고리 바지에 검정 조끼를 입고 삽을 둘러맨 동혁이는 역광선에 원체에 건장한 체격이 더 한층 걸대가 커 보인다. 아들이 가까이 오자 점심도 안 들어와 묻고 여태 어디서 보트를 했니? 하고 묻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까 꾸짖던 때와는 딴판으로 부드럽다. 공동답 못자리를 하려고 물을 푸는데 쌈들이 나서 입대꺼정 뜯어 말리고 왔어예. 넌 집에 못자리 할 생이도 않고 공동답에만 매달리면 어떡하잔 말이냐. 아버지 나무라는 말에 동혁은 차차 하지요. 물 푸는 게 서투르니까 어떻게 힘이 드는지 두렁빛을 파는데도 논바닥이 바싹 말라서 세상 갈래를 받아야지요. 하고 집으로 들어가 세수를 하고 발을 씻고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기직자리 위에가 턱 눕는다. 누워 다느니 보다도 진종일 지친 팔다리를 쭉 뻗고 지쳐 늘어진 것이다. 산울 밖에서 걸귀가 꿀꿀거리는 소리가 들리건만 꼼짝도 할 수가 없어서 누워 있노라니 저녁 먹어라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된장찌개 냄새가 허기가 지도록 시장하던 동혁이 코에 맞췄다. 작물을 찌끔친 갯줄나물과 짠지 쪽이 반찬이다. 동화는 그저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곤 같이 먹지요. 동혁은 벌떡 일어나며 아우를 찾는다. 누가 아니 수동이네 주막에서 대낮버텀 술을 처먹는다더니 여태 개 있는 게지. 뭐그 그 애가 맘을 못 잡아서 큰일 났다. 글쎄 요샌 매일 장치로구나. 형도 형세가 붙여서 하다만 공부를 뭘 가지고 하겠다고 허구한 날 성화를 바치니 온 살이 내릴 노릇이지. 큰 말 강도산의 작은 나들이 대학교인가 졸업하고 와설람은 껄떡대는 걸 보군 버쩍 더 거염을 내니 어쩌면 좋으냐. 뱁새가 황새를 따르려다가 다리가 찢어지는 줄 모르고 덮어놓고 날뛰는구나. 아닌 게 아니라 큰 걱정이에요. 암만 사정하듯 타일러도 점점 외먹기만 하는 걸 성미가 여건 내기라야 소나기에 넣어보지요. 하는데 호랑이도 제 말을 하면 온다고 동아가 아니 이 집에선 밥들을 혼자 먹나? 하고 혀끝을 굴리지 못하고 비틀걸음을 치면서 들어온다.
눈동자까지 개개 풀린 것이 막걸리 사발이나 조이 들이켠 모양이다. 평소에는 성이 난 사람처럼 뚱하니 남하고 수작하기도 싫어하면서 술만 들어가면 불평이 쏟아진다. 근자에는 아나무인으로 술주정까지 함부로 해서 아버지조차 저 자식은 하우불이야 하고 그만 치지도회를 한다. 동화는 썩은 연시 냄새 같은 술 냄새를 후후하고 내뿜으며 방으로 뛰어들더니 아 그래 형님은 공부도 혼자 하고 밥거정 혼자 먹는 거유? 하고 지게미가 낀 눈을 부라리며 생트집을 잡는다. 싹 깎은 머리가 자라서 불밤송이처럼 일어났는데 형만 못지않게 건강한 몸집은 올해 22살이라면 누구나 고지를 안 들을 만하게 우람스럽다. 어서 밥이나 먹어라. 얘긴 술이 깨건하고. 아우의 성미를 건드렸다가는 마구 뚫린 창구멍으로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몰라서 형은 점잖이 타이른다. 아니 내가 술이 취한 줄 아오? 술도 안 먹는 현님은 도무지 대체 하는 게 뭐유? 밤나 그 잘나빠진 공동답이나 주무르고 콧물 흘리는 아이들을 마놓고서 업문 뒷다리나 가르치면 제일이 강산이란 말이오? 나 하나 공부도 못하게 말끔 팔아 없애고서 큰 소리가 무슨 큰 소리유? 어디 할 말이 있건 해보. 하면서 사뭇 형의 턱 밑에다 삿대질을 하더니 이빨을 부드득 부드득 갈다가 아이고 하고 주먹으로 앙가슴을 친다. 그러다가는 제기랄 두 번 못 올 청춘을 이 시골 구석에서 썩혀야 옳단 말이냐? 하고 벽이 무너져라고 걷어차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니 그만 넉장거리로 자빠져 버린다. 동혁은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앉아서 아우의 폭백을 받았다. 금세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하는 동아의 머리를 들고 목침을 베어주고는 뱃속이 몹시 괴로운 듯 눈살을 잔뜩 찌푸린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 보려니까 속도 상하고 신곤증이 나서 팔베개를 하고 그 곁에 누웠는데 편지 봐도 박동혁이 있소? 하는 소리가 쌀이문 밖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동혁은 벌떡 일어나 고무 신짝을 끌며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편지는 영신에게서 온 것이었다. 동혁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내려올 때에 정거장에서 굳은 악수로 작별을 한 뒤에 올봄까지 오고 간 편지가 조그만 손가방으로 하나는 가득 찼으리라. 그 후 한 사람은 고향인 한곡리로, 한 사람은 기독교 청년회 연합회 농촌 사업부의 특판격으로 경기 땅이지만 모든 문화시설과는 완전히 격리된 청석골이란 두매 구석으로 내려가서 일터를 잡은 뒤에는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다. 한가히 찾아다닐 시간과 여비까지도 없었거니와 피차의 사업의 기초가 어느 정도까지 잡히기 전에는 만나지 말자는 언약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3전짜리 우표가 2장 혹은 석 장씩 붙은 편지가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씩은 거르지 않고 내왕을 하였다. 그 편지의 내용이란 젊은 남녀 간에 흔히 있는 달콤한 사랑을 속삭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사업 보고요, 의견 교환이요, 또는 실제 운동의 고심담이었다. 서로 눈을 감고 앉았어도 한곡리와 청석골이 형편과 무슨 일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며 심지어 틈틈이 무슨 책을 읽고 어떠한 느낌을 받았다는 등
머릿속까지 환하게 들여다 보이도록 적어보냈고 적혀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피차의 사사로운 생활이나 신변에 관한 일은 단 한 줄도 비치지 않았다. 그러던 터에 오늘은 편지를 뜯어보고 동혁은 적지않이 놀랐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건만 그동안 과로한 탓인지 몸이 매우 쇠약해졌어요. 더 참다가는 큰 병이 날 것만 같은데요. 단 며칠 동안이나마 쉬고는 싶어도 성한 때와 달라 어머니한테로 가기도 싫고요. 잠시 쉬는 동안이라도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동혁 씨가 계신 한곡리로 가서 얼마 동안 바닷바람이나 쏘이다가 올까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당신이 착수하신 사업을 직접 보고 결단코 시찰은 아니지만 많이 배워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꼭 친히 뵙고 의논할 일도 있고요. 겸사겸사 가고 싶은데 과히 방해나 되지 않으실는지요. 가면 이 편지를 받으시는 다음 날 화요일 아침 그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동혁은 흐릿한 등잔 밑에서 눈을 끔뻑끔뻑하며 몇 번이나 편지를 내려 읽고 치읽고 하였다. 그다지 튼튼하던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큰 병이 날 것 같다고 했을까? 대관절 꼬친이 만나서 의논하겠다는 일이란 무엇일까? 오는 거야 반갑지만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나? 무슨 일을 했다고 그동안의 보고를 한단 말인가? 이러한 의문과 걱정이 쥐가 쥐꼬리를 물듯 줄따라 일어났다. 더구나 정량을 하러 오는 사람이 당장 거처할 데가 없으니 어떡하나 하는 것이 당면한 큰 문제다. 동혁은 가슴이 설레면서도 갑갑증이 나는데 동화의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마당으로 나왔다. 감나무 가지에 낙 같은 초승달이 걸린 것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궁리를 하다가 참 벌써 회원이 다들 모였겠네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전번 일요일에 모였을 때의 회록과 오늘 저녁에 여러 사람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초잡아 놓은 공책을 꺼내가지고 작은 마을 건배네 집편으로 걸었다. 아직 여럿이 모일 장소가 없어서 김건배라는 동지의 집 머슴방을 빌려서 야학닭 겸 농우회의 회관으로 쓰는 중이다. 이번 일요일에는 입에 침들이 마르도록 가물어서 큰일이 났다는 걱정들만 하다가 진종일 고역에 너무 지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회원이 태반이나 되었다. 그래서 동혁은 내일도 비가 오건 안 오건 우리 샘물을 길어다 퍼붓더라도 공동 답에만은 못자리를 내도록 하세 하고 일찌감치 헤어지게 하였다. 집게까지 다 와서 축동 앞 다복솔 밑에가 주먹으로 턱을 고이고 앉아서 한참 동안이나 으스름한 달빛을 우러러 보다가 달무리를 하니 이제는 비가 좀 오려나? 하고 일어섰다. 제 그림자를 길다랗게 끌며 집으로 돌아오자니 간담회 석상에서 처음 만났던 때와 악박골서 둘이 함께 밝히던 정열과 감격에 끌어넘치던 그날 밤의 모든 전경이 바로 어제런 듯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는 영신이가 보고 싶었다. 불현듯이 보고 싶었다. 이틀 동안을 기다리기가 한 이태나 되는 듯이. 이게 무슨 소리야? 밤중에 동혁은 벼랑간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다. 몸이 실실이 풀리는 듯 피곤해서 턱 쓰러지기만 하면 금방 잠이 들 것 같건만 영신을 만날 생각과 시골은 도회지와 달라 남의 일에도 말썽이 많은데 미혼 처녀가 늙은 총각을 찾아오면
근처 청년이 지도자로 신망을 한몸에 모으고 모든 일에 몸소 모범이 되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저로서 일동일정의 주목을 받을 터이니 그것도 적지 않이 거북한 노릇이다. 생각이 옥신각신하다가 잠이 어렴풋하게 들었건만 강제로 마취를 당한 듯도 하고 꺼져가는 등장불처럼 의식이 끔뻑끔뻑하는 판인데 뜻밖의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그저 저녁도 안 먹고 자는 동화의 거친 숨소리에 섞여 누에가 뽕잎을 써는 것처럼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간간히 머리맡에서 들렸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릴까?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들창 앞으로 다가앉으며 창밖으로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는 뚝뚝 후두둑 후두둑. 기초를 그저 못해서 뒷곁 헛간에 묶어서 세워놓은 집당과 수수깡 사이에서 잊어버릴 만큼이나 오랫동안 듣지 못하던 소리가 점점 크게, 점점 똑똑하게 잦은 가락으로 들린다. 바람이 일어 청솔가지로 둘러싼 산호를 우수수 우수수 흔들다가 덤문 창호지에 굵은 모래를 끼얹는 듯이 휘뿌리는 것은 틀림없는 빗소리가 아닌가. 오, 빗소리! 동혁은 덤문을 미쳤다. 습기를 축축히 머금은 밤바람이 방 안으로 휘몰아들자 자던 얼굴에 방울방울 부딪히는 찬 빗방울의 감촉. 동혁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예, 동아야, 비가 온다. 비가 와. 형은 반가운 김에 아우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동아는 응? 하고 깜짝 놀라 일어나서 두 주먹으로 눈등을 비비더니 아, 정말 비가 오? 하고 바깥을 내다본다. 시커먼 구름이 잔뜩 끼어 별 하나 찾을 수 없는 하늘을 쳐다보다가 젠장, 이제야 온담 하고 볼멘 소리를 하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나 아까 주정했수? 하고 형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를 못한다. 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서 더 자거라. 이담 버텀 챙기면 고만이지. 다 형의 잘못이다. 하고 문을 닫는다. 그러다가 아우가 엎드리며 머리맡을 더듬으니까 얼핏 자리끼 사발을 집어서 입에 대어준다. 동화는 한창 조갈이 심하게 나던 판이라 목을 느리고 숭늉 한 사발을 벌떡벌떡 들이켜고는 다시 쓰러진다. 비가 제법 장마때처럼 주룩주룩 쏟아지기 시작한다. 동혁은 일종의 신비감을 느껴 노래라도 한마디 부르고 싶었다.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의 음성인들 이 빗소리보다 더 반가우랴. 흉년이 들겠다고 벌써부터 쌀금 보리금이 오르고 초목의 새싹이 지질이 타들어가도록 온갖 생물이 목말라 하던 대지 위에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그 비를 휘몰고 들어오는 선들바람의 교란악. 그것은 오직 하늘의 처분만 바라고 사는 농민의 귀에라야 각별히 반갑게 들리는 소리다. 안방에서는 늙은 양주도 잠이 깨었는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드런드런한다. 동혁은 창밖으로 팔을 내밀고 천금을 주고도 그 한 방울 살 수 없는 생명수를 손바닥에 받아본다. 자리옷을 활활 벗어버리고 뛰어나가서 그 비에 온몸을 고루 적시다가 땅 위에 띠굴띠굴 구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동혁은 아우가 감기가 들까 보아 다시 문을 닫았다. 바람은 파도 소리처럼 샤샤 하고 머리맡에서 뒤설렌다.
놓은 배미마다 단물이 흥건히 고이고 보리밭, 원두밭이 시꺼매지도록 빗물이 흠씩 배어 들어갈 것을 상상하면서도 이 우중에 영신이가 어떻게 오나 내일까지만 실컷 오고 말았으면 하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다. 이튿날도 비는 끊임없이 왔다. 동혁은 도롱이를 쓰고 살포를 짚고 나가서 논의 물꼬를 보고 들어왔다. 점심 뒤에는 신문지를 말끔 몰아가지고 집에서 한 삼 마장이나 되는 바닷가로 나왔다. 해변에서 새우를 잡아 말리고 준치나 숭어를 잡는 철이 되면 막사리를 나오는 술장수에게 빌려주는 오막살이 방 한 칸을 빌렸다. 아들은 젖잡이를 하러 나가고 늙은 마누라와 며느리만 집을 지키고 있어서 대낮 때도 노젓는 소리와 간간히 뱃노래 소리밖에는 들리는 것이 없어 여간 조용하지가 않다. 동혁은 주인 마누라에게 풀을 쑤어 달래서 신문지로 흙방을 바르고 기직을 구해다가 방바닥에 깔고 하느라고 비에 젖은 하루해를 보냈다. 어떤 손님이 오시길래 이렇게 손수 방치장을 하오? 그만하면 신방도 꾸미겠네. 하고 주인 마누라는 안질이 나서 짓무른 눈을 끔쩍이며 두 번, 세 번 묻는다. 동혁은 오는 사람을 보면 알 걸 뭘 그렇게 궁금하우. 하고는 손님이 묵고 있는 동안 밥까지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집에는 거처할 방도 없거니와 거의 하루 한 번은 입버릇처럼 장가를 들라고 성화를 하는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일테면 사철을 잡은 것이다. 저녁 뒤에 동혁은 가장 무관하게 지내고도 영신을 오래 소개해온 건배와 정득이 갑산이 칠룡이 같은 농우 회원을 찾아다니며 최영신이가 내일 아침에 온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동혁은 단독으로 영신을 맞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건배는 이제야 자네가 몸달 귀신을 면하나 보이. 앞으로 5해 안에는 결혼을 안 한다고 장담을 하더니 하는 수 있나. 지남철 기운에 끌려오는 걸. 하고 연방 동혁을 놀러댄다. 동혁은 변색을 하며 여보게 그게 무슨 가당치 않은 소린가. 아예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동지와 애인을 구별 못하는 낸 줄 아나? 하고 건배의 험구를 틀어막았다. 이튿날은 이슬 같은 보슬비로 변하였다. 앞농가 뒷개울에는 개구리가 제철을 만난 듯이 운다. 밤새도록 울고도 그칠 줄을 몰라서 대 앞쪽에 껍질을 마구 비비듯이 와글와글하는 소리가 시끄러울 지경이다. 이른 아침 동혁은 찢어진 지우산을 숙여 쓰고 큰 더미로 갔다. 쇠대갈산 등성이 위에 올라 머리를 드니 구름과 안개가 쌓인 바다가 눈앞에 환하게 터진다. 무엇에 짓눌렀던 가슴이 두 쪽에 쩍 뻐개지는 것 같은 통쾌감과 함께 동혁은 앞으로 안기는 시원한 바람을 패량껏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토해내고는 휘파람을 불며 나룻개로 내려갔다. 큰 덕미라는 곳은 하루 한 번 똑딱이가 와닿는 조그만 폭우로 주막 몇 집과 미루나무만 엉성하게 선 나루터다. 고무신 운두가 넘도록 발이 진흙에 폭폭 빠져 동혁은 신바닥을 모래에다 비비며 비에 젖은 바윗돌 위에 털버덕 주저앉아서 물참이 되기만 기다리는데 여보게 동혁이.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동혁은 소리 나는 편을 돌아다 보며 건배인가 어서 오게 하고 손짓을 하였다.
가마솥 뚜껑만한 녹립을 쓰고 육척장신에 밀집 도롱이를 껑충하게 두르고서 휘적휘적 오는 걸음걸이만 보아도 틀림없는 건배였다. 그 뒤에는 정득이, 갑산이, 칠룡이, 석돌이, 또 동화까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농우회의 회원들이 유지로 만든 우장을 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부대 쪽을 두르고 7, 8명이나 주렁주렁 따라온다. 그네들이 가까이 오자 자네들 미안하이 그려. 하고 무심코 동혁은 한 마리건만 자네가 우리더러 미안하달 게 뭐 있나. 그야말로 진날 개사위 꼴을 하고 나왔어도 자네 장가드는데 배행 나온 셈만 치면 좋지 않은가? 건배는 동혁의 말을 얼른 채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빗대어 놓고 놀려댄다. 아따, 이 사람 또 그런 소리를 하고 동혁은 눈을 슬쩍 흘기면서도 어쩐지 건배의 놀리는 말이 그다지 듣기 싫지는 않았다. 바람결에 통통통통 하는 소리가 바위에 찰썩찰썩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 섞여 차츰차츰 가까이 들려왔다. 조금 있자 뜀! 새된 기적소리는 동혁의 가슴속까지 찌르르 하도록 울렸다. 이윽고 파란 뺑기치를 한 똑딱이가 선체를 들까불며 들어온다. 갑판 위에서 손수건을 흔드는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가 보인다. 동혁은 손을 높직히 들며 허공을 저었다. 조그만 거루는 성괴과 짐을 받아 싣고 선창으로 들어와 닿았다. 동혁은 반가운 웃음을 얼굴 가득히 담고 영신의 손을 잡아 무트러 끌어올렸다. 이번 비 참 잘 왔죠? 한마디가 첫 받게 하는 영신의 인사였다. 잘 오고 말고요. 그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소. 하며 동혁은 영신의 얼굴빛을 살핀다. 상상하던 것보다는 나아도 어글어글하던 눈이 전보다 더 커다래 보이는 것은 그 복성스럽던 얼굴의 살이 그만큼 빠진 탓인 듯. 그러나 반가운 김에 상기가 되어 그런지 혈색은 그다지 나쁘지 않는 것을 보고 우선 안심을 하였다. 그거 내 들어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글쎄 이리 주세요. 이 속엔 비밀 주머니가 들어서 안 돼요. 바스켓 하나를 가지고 네가 들리 내가 들리 승강이다. 고집이 여전하군. 하면서 동혁은 우산을 받쳐주며 나란히 서서 주막 앞까지 와서 참 인사들 하시지요. 편지로 아셨겠지만 같이 일하는 동지들인데 하고는 이 키 큰 친구는 건배 군이고요. 하고 건배를 위시하여 인사를 시킨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영신은 활발히 손을 내밀고 서양 여자처럼 차례차례 악수를 한다. 여러 청년들은 입속으로 간신히 제 이름을 대면서 계집애처럼 얼굴들을 붉혔다. 피차에 악수를 교환한 것이 아니라 어떨김에 생후 처음으로 젊은 여자에게 악수를 당한 셈이었다. 두 사람이 앞장을 서고 여러 청년들은 그 뒤를 따라온다. 이거 정말 우리가 별배 노릇을 하는군. 여보게 말 말게 손을 어떻게 쥐고 잡아 흔드는지 하마터면 아야 소리를 지를 뻔했네. 하고 뒷공눈을 하는 소리가 동혁의 귀에까지 들려서 픽 하고 혼자 웃었다. 신전으로 나오자 잠시 뜸하던 빗발이 다시 뿌리기 시작한다. 자갈도 깔지 않는 길바닥은 댐프를 이겨놓은 것처럼 발을 옮겨 놓을 수가 없도록 끈적끈적하다. 영신은 미끄럼을 탈까 보아 길바닥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진대에 용하기들 나오셨군요. 하고 길가의 아카시아 나무를 붙들고 신바닥에 붙어
달린 진흙을 문지르고는 언덕이 잔디를 이리저리 골라 딛는다. 어젯밤 비만 해도 보리에는 무던하다. 그만 갤 것이지. 어이 이리 굳이 오노. 봄비는 차지다는데 지러 어이 왔는가. 비 맞은 나뭇가지 새움이 뾰족뾰족 잔디 속잎이 파릇파릇 윤이 난다. 자네도 그 비를 맞아서 정이 치나 자랐네. 이런 때 이런 경우에 동혁이가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비 맞고 찾아온 버택에 라는 조은의 시조 두 장을 가만히 입속으로 읊었으리라. 영신은 바라던 대로 바닷가 한가한 집에서 편안히 쉴 수가 있었다. 동혁이가 신문지로 남아 도배를 말끔히 하고 자리까지 새 것을 깔아놓고 저를 기다려준 데는 무엇라고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고마웠다. 더구나 농우회원들은 비를 맞으며 갯고랑으로 나가서 낙지를 캐어오는 사람에 손 그물을 쳐서 새우를 잡아오는 사람에 대접이 융숭하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이제야 고추님만한 시금치를 솎아가지고 와서 몰래 주인 마누라를 주고 간다. 경치도 좋지만 우리 청석골버터 인심도 여간 후하지 않군요. 하고 영신은 너무 미안해서 몸둘 곳을 몰라 한다. 회원들은 선생으로 숭앙하는 동혁이와 가장 뜻이 맞는 동지요. 또는 공부도 많이 했지만 농촌 사업을 헌신적으로 하는 여자라니까. 실상 그네들은 10여리 밖에 있는 보통학교 여운도 밖에는 신여성과 대본 경험이 없다.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무슨 까닭이 있는 줄로 짐작을 하는 눈치면서도 자기네 힘껏은 대접을 하는 것이다. 그 중에도 어느 사립학교 교원으로 있을 때 땡땡 사건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이태 동안이나 콩밥을 먹고 나온 경력이 있는 건배는 남의 일이라면 발을 벗고 나선다. 주선성이 있어서 한 동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농우회의 선종 부장격으로 진일 마른일 가르지 않고 뛰어다니며 활동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는 동혁이보다도 몇 해나 먼저 야학을 개설한 성각자로 동혁이와는 어려서 싸움도 많이 하였지만 뜻이 맞는 막연한 동지였다. 그는 무슨 여왕이나 모셔다 놓은 것처럼 수선을 부리며 돌아다닌다. 그 멋없이 큰 키를 바람에 불리는 바지랑대처럼 내젓고 돌아다니며 광고를 하여서 여학생이 동혁을 찾아왔다는 소문이 하루 동안에 동네에 파다하게 돌았다. 그게 누구냐? 응? 그 여학생이 누구야? 어디 나도 좀 보자꾸나. 며느리를 못 보아 상성이 난 어머니는 꼬부랑거리고 아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성화를 바친다. 박첨지도 마누라를 염탐꾼처럼 놓아서 며느리감을 보고 오라고 넌지시 이르기까지 하건만 동혁은 글쎄 얼토당토하는 말씀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신병이 있어서 잠깐 휴양도 할 겸 우리들이 일하는 걸 보러 온 여자라니까요. 하고 골까지 냈다. 그런 때는 동화가 형의 편을 들어서 제가 무슨 속중이나 아는 듯이 그렇지 않다는 변명을 해준다. 이래저래 동혁은 오던 날 하루는 여러 회원들과 얼려다니며 영신을 대접하고 일부러 단둘이 앉을 기회는 피하였다. 한편으로는 몸도 쇠약해진 데다가 밤배를 타고 우중에 시달려온 사람을 붙잡고 길게 이야기를 하기도 안 되어서 마음을 턱 놓고 쉬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다. 저녁 뒤에 건배는 이 사람 그이가 귀양살이를 왔단 말인가?
혼자 적적해 할 테니 우리 가서 청석골서 활동하는 얘기나 듣고 오세. 하고는 회원들을 끌고 가서 저 혼자 한바탕 떠들다가 돌아왔다. 영씨는 그동안 동혁이가 내려와서 한 일과 계속해서 하는 일이며 동네 형편까지도 선전 부장인 건배의 입을 통해서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영씨는 저희가 원체 묵중하긴 생겼지만 내가 누굴 찾아왔다고 저렇게 뚱하니 앉았다가 다른 사람보다도 앞을 서서 갈까? 하고 동혁이 태도가 섭섭할 지경이었다. 비는 그치고 바닷가의 밤은 깊어갔다. 영씨는 공연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잠을 청하느라고 조그만 등잔 밑에서 공부 삼아 볼까 하고 가지고 온 잡지의 농촌 문제 특집보를 뒤적거리고 누웠다. 모래사장을 찰싹찰싹 가벼이 두드리는 파도 소리를 베개 삼고서 그때 창밖에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만 주무시지요. 고단하실 텐데. 하는 것은 틀림없는 동혁의 목소리였다. 그는 집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 나와서 홀로 해변을 거닐며 영신의 신변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네, 자겠어요. 난 벌써 가셨다고요. 하고 영신이가 반가이 일어나 문을 열려니까 문고리를 꼭 걸고 주무세요. 한마디를 남긴 뒤에 동혁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